부자가 되는 것에도 분명히 레시피가 있습니다. 투자해서 돈을 버신 분들의 모든 공통점,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한 가지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오늘은 일반인이 부자가 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자가 되려면 먼저 부자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뭘 해서 부자가 됐나를 알고, 그리고 우리도 그분들이 한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요리에도 레시피가 있듯이 부자가 되는 것에도 분명히 레시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15년 동안 재무상담을 하면서 부자가 되신 분들, 원래 부자였던 분들 말고 일반인에서 부자가 되신 분들을 꽤나 많이 만나 배웠었는데, 그분들에게는 명확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분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큰 맥락만 이해하시면 생각보다 간단한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얘기해도 당장은 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려 볼 테니 본인한테 맞는 걸 하셔서 부자가 되시는 길에 조금이나마 가까워질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입니다. 부자가 되신 분들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남들을 돕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부자이건 아니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자유롭고 안전하고 희망적인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삶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얻으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네,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많을수록 우리는 자유롭고 안전하고 희망적인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네, 이런 욕심을 갖는 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한 거죠. 중요한 건 인간의 욕심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욕심을 채우는 방법에 옳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인간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돈을 더 많이 확보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줄 만한 무언가를 나도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 공짜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를 줘야 뭐 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런 스마트폰은 누가 만드는 걸까요? 일반인이 만듭니까? 부자가 만듭니까? 부자분들이 만드는 거죠. 부자분들이 착해서 이걸 만들어서 너네 이거 필요하지?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줄게 하고 만들어준 건가요? 그런 거 아니죠. 부자분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걸 제공해주고 저희 주머니에서 이렇게 돈을 가져간 거예요. 그쵸?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전구를 개발하고 널리 보급을 했죠. 이분이 착해서 우리가 밤에 어두우니까 책도 보고 또는 무서우면 안 되니까 착해서 전구를 개발하고 널리 보급을 했을까요? 아니면 오영일이라는 사람은 제가 착해서 재무상담을 하고 목돈 관리하는데 저희 고객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걸까요? 꼭 그런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수록 많은 사람의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요, 남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결국은 부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부자가 되신 분들의 두 번째 특징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아마 여러분들이 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자가 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선점을 한 사람들입니다. 자, 무엇을 선점하였느냐? 자산을 선점합니다. 자산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재테크로 돈을 번다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내가 어딘가에 깃발을 꽂았는데 이 깃발을 사겠다고 내 뒤에 누군가 줄을 서면 나는 돈을 버는 겁니다. 맞죠? 만약에 내가 집을 사놨어요. 근데 이 집을 사겠다고 사람들이 막 내 뒤에 줄을 서요. 부동산에 와가지고 집 보여주세요. 이 집 마음에 들어요. 저 살게요. 라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저는 그분들보다 이 집에 대한 선점을 했기 때문에 전 돈을 버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주식에 깃발을 딱 꽂아놨어. 내가 주식을 사놓은 거죠. 근데 이 주식을 사겠다고 시장에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선점을 하려면 미리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내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네, 왜 그러냐? 제가 늘 하는 얘기긴 한데요. 여러분 10년 후에 주가가 지금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를 생각을 해보면 높을 확률이 많겠죠. 근데 10년 후에 주가가
오늘보다 높아질 걸 알면서도 깃발을 안 꽂는 분들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언젠가는 그분들도 이 깃발을 꽂으러 다들 오실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 지금 우리나라엔 퇴직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죠. 제가 아까 금감원에서 나온 퇴직연금 운용 현황 분석을 보니까 2018년도, 2019년도 한 230조 원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퇴직연금이 230조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90%는 지금도 금리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돈이 지금도 금리형의 깃발을 꽂아놓은 거예요. 금리형의 깃발을 꽂아놓은 거는 뒤에 아무리 누구도 줄을 서지 않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이 금리형에 있는 것을 이 자산 쪽으로 옮겨야겠다, 투자형으로 바꿔야겠다, 금리형에 있던 깃발을 빼서 이 자산 쪽에 깃발을 꽂아야겠다라는 분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학생인 친구분들 있죠. 이 친구들이 졸업을 하고 돈을 벌면 은행에서 적금을 할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우리 지금의 40대, 50대 분들은 학교 졸업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 적금을 가입했어요. 그때 이자가 높았으니까 그랬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자가 낮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졸업하는 분들은 적금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적금을 대신해서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나의 자산적 측면에서 봤을 때 더욱더 도움이 된다라고 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똑똑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졸업하고 돈 벌러 사회에 나올 때마다 계속 자산 쪽에 깃발을 꽂으러 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20, 30대보다 5, 60대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부자죠. 왜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부자일까요? 돈을 오랜 기간 벌어서?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돈을 번 만큼 오랜 기간 돈을 쓰기도 했다는 거죠. 연장자일수록 부자가 된 이유는 뭐냐면 먼저 깃발을 꽂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던 것 뿐이에요. 먼저 집을 사놨고 먼저 투자를 해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도 깃발을 꽂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중에 줄 설 곳에 미리 깃발만 꽂고 그냥 나는 나의 인생을 살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뒤에 줄이 쫙 서 있을 겁니다. 우리 왜 놀이공원 같은 데 가서 뭐 바이킹이나 이런 것들이 줄 서 있다 보면 처음엔 내 뒤에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한 10분, 20분 지나면 나는 그냥 서 있었을 뿐인데 내 뒤에 줄이 막 서 있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서 있다 보면 뒤에 줄은 서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특별한 자산, 뭐 남들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나만 알고 있는 그런 거에 깃발을 꽂으려고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깃발을 꽂으려고 하겠구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스닥 100, 뭐 재건축 아파트, 서울 수도권 아파트 이런 것들이 있죠. 누가 보더라도 이 녀석들의 자산 가치는 5년 후,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올라가 있을 확률이 많을 거예요. 그럼 왜 올라가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그 5년, 10년 사이에 이 자산들의 깃발 꽂으러 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거는 뭐 변하지 않는 진리일 겁니다. 그냥 우리는 상식적인 자산에 깃발을 꽂아두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사람들이 줄도 서고 인플레이션으로 자산 가격도 올라가면서 우리는 결국은 돈을 벌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도 이제 깃발을 꽂기는 꽂거든요. 저도 예전부터 이 깃발 꽂는 말씀을 많이 드려서 깃발 꽂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왜 부자가 안 될까? 깃발 꽂으면 부자 된다며. 나 깃발 꽂았거든. 근데 나는 왜 부자가 안 되냐라고 또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잘 꽂아둔 깃발을 자꾸 뽑습니다. 뭐 경제 위기다, 앞으로 여기가 뜬다더라, 누구는 저거에서 얼마 벌었다더라, 이런 이슈들은 늘 있죠. 이런 이슈들 때문에 힘들게 꽂은 깃발을 계속 뽑아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꽂았다 뽑았다, 꽂았다 뽑았다 하게 반복인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깃발은 꽂아놓고 가만히 있던 분들에 비해서 계속 한 칸씩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는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그냥 사서 모아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말인 겁니다. 제가 15년간 재무상담사로 일을 하면서 투자해서 돈을 버신 분들의 모든 공통점,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한 가지 있는데요. 한번 깃발을 꽂으면 뽑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원래 장맛과 투자는 묻어둘수록 제맛입니다. 그쵸? 자, 처음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정당한 페이를 받는다. 그리고 둘째, 자산을 선점하라.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이미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인 거죠. 누구를 위해서 우린 일하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를 고용하신 사장님이 필요로 하는 일을 대신해드리고 급여를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회사라는 곳에 얽매여 있고 회사라는 곳에 이렇게 귀속되어 있다 보니까 보통은 다른 누군가를 더 도와줄 여력이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기가 녹록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을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죠. 우리한테는 두 번째 방법이 있는 거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특별한 기술이나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희 센터에서 부동산에 한 분 깃발 꼽는 거 도움드리고 ETF에 6분 정도가 깃발 꼽는 걸 저희가 오늘 도와드렸거든요. 저는 한 가지 가장 확실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이 깃발 꽂으신 분들이요. 이분들 뒤에 분명히 누군가 줄을 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깃발을 꽂은 이분들은 분명히 내일 깃발을 꽂는 분들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될 확률이 높으실 겁니다. 당장 할 수 있는 부자가 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은 더 자유롭고 안전하고 희망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